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입니다. 지은이는 크리스텔 프티콜랭, 옮긴이는 이세진,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책값은 16,800원, 총 페이지 수는 324쪽, 초판 일쇄는 2014년 5월 20일, 개정판 일쇄 발행은 2021년 1월 20일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 상담 전문가입니다. 나는 차츰 특정한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말들은 다음과 같다. 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성격이 까다롭고 쓸데없는 일로 끙끙 앓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머릿속이 늘 복잡해요.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싶어요. 나만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아요. 내가 낄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소한 말들을 모아보니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려졌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하나의 생각은 5만 가지 새로운 생각을 몰고 온다. 그들은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르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말을 더듬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곤 한다.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복잡한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정신활동이 왕성하다 보니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고 그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라는 딱지가 붙기도 한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신한다. 우리 중에는 가는 귀가 먹은 사람도 있고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 현실을 똑같이 지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신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할 뿐 아니라 강세도 더 크게 부여한다. 그게 바로 감각, 과민증이다.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소음이나 조명, 냄새로 인한 불편을 자주 느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까지 유별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신의 감각 과민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도 평생 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저런 감각이 불편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내 친구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시끄러운 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지하철을 탈 때는 항상 귀마개를 해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하철의 소음이나 안내방송의 소음,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끼지 못합니다. 약간만 사용해도 귀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또 조용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제 심장 소리가 들려서 그게 어떤 생각을 할 때 방해가 됩니다. 심장 소리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항상 들리고 또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안 들리는데 옆방에서 또는 먼 곳에서 치는 심벌즈 같은 소리, 차임벨 같은 소리 그렇게 들립니다. 불빛도 강한 걸 못 견뎌서 스마트폰도 음영을 반대로 해놓고요. 빛은 항상 가장 약하게 해놓습니다. 잘 때는 불빛이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잠을 이루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최대한 어둡게 해놓는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까탈스럽다라고 보여지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멀티탭에 있는 불빛도 가려놔야 되고 또 온수 매트 같은 걸 사용하면 거기서 나오는 불빛도 옷으로 가려놔야 하고 방의 디지털 시계는 최대한 종이 같은 걸로 몇 겹을 해서 가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불빛이 너무 환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요. 또 아날로그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의 초침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이루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구나 이런 위안을 받았습니다. 또 냄새, 특히 남자고 여자고 향수를 진하게 쓰시는 분들 저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체취가 강하거나 구취가 있으신 분들,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걸 발견합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각 과민은 모든 것을 시와 예술과 경이로움으로 이끄는 예민한 주의력이자 재주이다.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허구한 날 밤낮도 없이 감각 정보의 홍수에 파묻힌 채 피곤해한다. 이들이 차라리 생각을 멈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감은 우리가 삶을 접하는 통로다. 감각이 과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넘치게 살아간다는 얘기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언제라도 생을 만끽할 준비, 지저귀는 새소리와 석양에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감수성도 민감하게 발달해 있다. 이들은 빛, 소리, 온도, 특히 센 자극에 민감하다. 그래서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이따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을 왜 켜놓는 거야? 당장 끄지 못해? 저 창문 좀 닫을 수 없어요? 라며. 그들이 자신의 느낌을 공유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말, 동시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이런 것이다. 그렇지 않아. 또 망상을 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에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의례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연약한 사람, 나아가 맹하고 어리석고 생각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심리학은 발빠르게 경계성 혹은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딱지를 이들에게 붙였다. 여러분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사람에 속한다면 아주 잘할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허구한 날 여러분을 무슨 아기 대하듯 잔소리하고 꾸지람을 하지 않는가? 다행히도 얼마 전부터 사정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사고 과정과 의사결정에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러한 감정적인 지능을 가리키는 EQ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EQ는 충동 조절 능력, 개인적인 의욕 고취 능력, 공감 능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으로 평가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특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분위기의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고 고압적이고 어리석은 상사의 명령에 괴로움을 느낀다. 누가 고함을 지르거나 꾸중하고 압박을 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이들에게는 비난과 힐책을 삼가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뢰를 보여주고 이들을 안심시켜라. 우리 뇌에서 편도체는 경보체계 역할을 한다.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해독하여 공포심을 품어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편도체는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배출을 자극한다. 편도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갑자기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느낌, 자신의 감정과 분리되어 붕 떠 있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다.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상태가 해리이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저 방관하게 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상당수는 이러한 능력을 유효하는 직업군에 종사하기도 한다. 정보를 포착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읽어내며 미묘한 표정과 억양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능한 사람, 타인의 감정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생각을 잘 꿰뚫어 본다.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텔레파시에 성공한다. 그들에게 타인의 감정 상태를 내다보고 상대의 기대와 생각을 아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그들은 사람을 너무 잘 파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잘 파악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으면 그들이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더 크게 상처를 입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통 사람들은 비언어적 표현에 둔감하다고,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측하지도 못한다고 설명해주면 그들은 안심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텔레파시에서 비범한 통찰력까지는 불과 한 걸음이다. 비범한 통찰력이란 그냥 아주 빼어난 통찰력을 가리킨다. 사소한 정보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말로 설명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아름다운 공주였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와 왕비 헤쿠바를 보필하는 신하들 중에서도 카산드라와 혼인을 꿈꾸며 그녀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사내가 많았다. 심지어 아폴론 신까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카산드라는 아폴론에게 예언수를 가르쳐달라고 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예언수를 터득하고 나자 변심하여 아폴론과의 혼인을 거부한다. 아폴론은 이에 앙심을 품고 카산드라의 말에서 설득력을 빼앗아갔다. 그 후로 카산드라가 아무리 정확한 예언을 해도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처럼 선견지명은 있으나 장차 일어날 불행을 막거나 대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을 카산드라 신드롬이라고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카산드라 신드롬은 익숙하다. 카산드라 신드롬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첫 번째 해석은 지식인의 고립과 고통이다. 두 번째 해석은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할 줄 모르는 태도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좌뇌와 우뇌는 뇌량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좌뇌는 직선적이고 체계적이며 언어와 수를 다룬다. 좌뇌는 명령하고 기술하고 규정할 줄 안다. 좌뇌는 분석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분할해서 그 구성 요소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좌뇌는 자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의식하는 뇌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개인주의를 자극한다. 우뇌는 현재의 순간을 산다. 우뇌는 감각정보, 직관, 본능을 중시한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아주 사소한 하나의 요소에서 출발하더라도 전체를 재구성한다. 우뇌는 뭔가를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기에 비이성적인 우뇌는 스스로를 인류, 나아가 생명계 전체에 소속된 존재로 파악한다. 그래서 우뇌는 비교적 이타적이고 관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어느 쪽 뇌가 더 우세한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심사, 사고방식, 심지어 성격까지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 75에서 85%는 좌뇌가 우세하다. 하지만 정신적 과잉 활동인 전체 인구의 15에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뇌 지배형이 훨씬 더 많다. 우뇌형 인간은 사회관계를 피곤하고 어렵게 생각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기분이 널뛴다는 말을 자주 듣고 조울증 환자 취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기분이 너무 빨리, 그것도 완전 딴판으로 바뀐다. 자기 생각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생각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의 흐름을 조금 늦추고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주시해보라.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어떻게 훌쩍 넘어가는지 살펴보라. 자신의 사고방식을 역방향으로 추적해보라. 나는 어디에서 출발해 지금 이 생각에 이르렀나? 여러분은 차츰 자기 사고의 흐름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신을 길들이자면 단호한 자세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부정적이고 소득 없는 생각을 차단하기로 굳게 결심하라.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상당수는 자기 생각의 미로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다. 만약 여러분에게 혼잣말하는 버릇이 있다면 안심하라. 여러분은 미친 게 아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들 뇌 특유의 욕구다. 저녁 뉴스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너무 크게 들어서 일찍부터 청력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자는 마침 이어폰을 꽂은 채 걸어가던 소녀를 붙잡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소녀의 대답은 당돌했다. 하지만 나중 일을 염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정신활동이 남다른 청소년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지? 정신활동이 비상한 고교생들의 상당수가 입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부조리하고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학교 공부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게 하거나 학습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려주면 그들의 학업은 의미를 되찾는다. 열심히 돌아가는 뇌는 안타깝지만 밤에도 멈추지 않는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상당수는 잠을 자주 설치고 정신사나운 꿈이나 초현실적인 악몽을 자주 꾼다.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면 그때부터 세상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감각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을 받는 탓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감각 과민증 환자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빨리 앞서가는 생각을 따라잡느라 따발총처럼 말을 퍼붓거나 아예 생각의 흐름과 말의 흐름이 어긋나 버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들,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얼굴을 붉히거나 욕을 퍼붓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거나 매우 선택적으로 호기심을 쏟는 사람들, 지나치게 활동적인 사람들, 즉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하거나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폐증이 있거나 반대로 타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빨아들이듯 감정이입하는 사람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 이들은 모두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척도,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척도다. 자존감이 낮으면 대부분의 정신적 문제들에 몹시 취약해진다. 우울증, 불안증, 알코올 중독, 그 밖의 중독 행위와 충동 행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존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근거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생애 초기에는 부모에게 인정받는다는 표시, 예를 들면 애정 표현, 공감, 사랑, 감탄, 칭찬 등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폭넓은 사회, 즉 같은 반 친구, 동료, 이웃 등에게 이러한 표시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성공이 중요하다. 자신이 스스로 해낸 일, 자기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성과로 인정받은 일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과 성찰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 받아들인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아이들은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식은 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른다. 이유는 그 아이들이 거부당하는 주된 이유가 태생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버림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자기 비방이 계속되면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더욱더 예민해져서 점점 더 자신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때문에 죄의식이나 시리를 떨치지 못한다. 그래서 몽상 취미가 있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현실보다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가 현실을 가상의 낙원과 비교하여 점점 더 불만스럽게 느낀다든가 그로 인해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위험이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이따금 취미나 독특한 관심사에 열광적으로 빠진다. 말, 공룡, 우주, 여하튼 자기를 사로잡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고 그것에 몰두해 있는 동안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는다. 독서, 영화, 인터넷 웹서핑 등도 다른 세상과 지식에 대한 그의 갈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도피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정체성의 공백을 메우고 배척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거짓 자아를 만든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거짓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거짓 자아는 모두에게 개방된 VIP 살롱과도 같다. 이 살롱은 모든 VIP들의 욕구와 견해를 고려하여 조용하지만 기분 좋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 진짜 자아는 어떻게 되나? 진짜 자아는 기나긴 지하 통로 안쪽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그 독방에 가려면 3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 버림받고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혼자만의 슬픔,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분노가 그 문들의 이름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는 현상이다. 왜 많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 항상 상대의 의중을 읽고자 애쓰고 상대를 만족시키고자 무리하고 별 얘기도 아닌데 일일이 해명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감히 반박하지 못하는지가 이로써 설명된다. 그들은 거부당하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길을 못 펴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심리적 조종에 매우 취약하다. 거짓 자아를 제한하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아야만 안정, 평화, 충족감이 찾아온다.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 라고 말하라. 이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여러분은 살아가기 위해 남들의 비위를 맞출 이유가 없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온전하다. 자기 자신이 되는데 만족하라.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윗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에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과의 문제로 시작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에서 상사들과 기싸움을 하느라 진을 뺀다. 그들은 완장만 찾다고 윗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위계질서 자체를 존중하는 감각이 없는 편이다. 많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암묵적 사회 규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은 의식구조 자체가 심리 지배에 걸려들기 쉽다. 그들은 친밀하고 따뜻하고 강렬한 인간관계에 목말라하고 병적으로 진심을 담아 행동하기 때문에 심리 조종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속내를 감춘 채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갈등을 극도로 두려워하기에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싶으면 무조건 자기가 양보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고 믿어버린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 악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사람이 나의 친절과 호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 이것이 자기 주장의 첫걸음이다. 참고로 저는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미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환상까지 깨뜨려야만 한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심리 조종자들과 끝을 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거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좀채 자기들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두뇌 활동이 남들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동의해도 절대로 남들보다 우수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남들도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패러독스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비범한 지성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한사코 거부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도
항상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당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건 사람 미칠 노릇이다. 그들은 위험을 부정당한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왜 근거도 없이 두려워하는 거야. 감정을 부정당한다. 너는 매사에 너무 마음을 쏟는다니까. 그들이 접한 말의 폭력성을 부정당한다. 넌 별것도 아닌 말에 너무 예민하게 굴어. 좌뇌형 인간이 보기에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정서적 욕구는 터무니없이 크다. 실제로 이들은 정서적 욕구가 크다. 두뇌가 비상한 아이들은 껌딱지처럼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유난한 애정 표현을 보고 애정 결핍의 결과, 다시 말해 부족한 애정을 갈구하는 태도로 해석한다. 이거야말로 중대하고도 비극적인 과오다.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애정이 작동하는 기제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의 욕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다. 애정이 결핍되기는커녕 오히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를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정신적 온전함의 회복은 무엇보다 자존감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나는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적인 전략이므로 결단코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완벽주의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불완전한 그대로도 완벽하다. 자신감을 강화하고 살찌우려면 자신의 성공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자존감의 중심에는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이 있다. 자기애는 자존감의 가장 뿌리 깊은 토대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을 버텨낸다. 여러분이 자존감을 제대로 회복했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보라. 자기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칭찬을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 예전에 비해 사소한 사건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특정 분야에만 자존심을 걸지 않게 되었다. 관심 분야가 많아졌다. 자기 이미지와 남들이 하는 말에 예전처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외부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특별히 힘든 과정들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젠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러 힘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해서 생각, 행동, 감정 상태까지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다. 창피하거나 모욕적이었던 일을 두고 오랜 시간 곱씹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그야말로 바닥이었던 사람인데요. 22년 동안 아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한테 당신은 뭐든 잘할 사람이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줬습니다. 20년이 넘게 쌓이다 보니까 정말 그게 믿어지고 실제로 현실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하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둔 치유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고양하는 단계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자율성과 강인함이 더해진다. 이제는 고독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두뇌 활동이 남다른 여성은 외모가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남성적인 데가 있고 두뇌 활동이 남다른 남성은 반대로 꽤나 여성적인 데가 있다.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 여러분은 아이디어가 들끓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으로 번뜩이고 사랑으로 톡톡 튀는 근사한 뇌를 가졌다. 인생은 참 아름답지 않은가? 지금까지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